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평범한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지 모르겠어. 코넬, 너는 나를 사랑해 주었지. 그리고 마침내 평범하게 만들어 주었어.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러고 나면 삶 자체가 달라져 재미있는 일이지. 메리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은 하느님이 나를 위해 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노멀 피플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책밭. 책밭. 수다로? 네, 일단 잘 지내셨죠? 네, 시간이 또 금방 갔지만 정말 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되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더디게 간다는 이 묘한 감정은 뭘까요? 너무 기다렸나 봐. 네, 날씨도 봄을 보여줬다가 다시 겨울을 어, 보여주고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방눈 내리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 네, 정말. 근데 오늘은 또 무척 날씨가 좋네요. 따뜻하고. 네, 네. 미세먼지가 아쉽지만. 네. 오늘은 노멀 피플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떠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감상 짧게 얘기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어떠셨어요, 민들레님?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오는 답답함을 길게 끌고 가며 결말까지 갔다? 그런 답답한 느낌으로 읽었어요. 저는 이 책 오늘 녹음차 길을 걸어오면서도 너무 가슴이 울렁거려서 잘 녹음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저의 많은 부분들을 건드려 주었어요. 감정선 같은 것들을. 왜 그럴까? 나는 이들처럼 이렇게 막 600점 만점에 600점 받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부럽더라. 그러게요. 그런 너무 쓸쓸한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작품은 메리앤과 코넬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메리앤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이죠. 변호사 직업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또 대단히 좀 똑똑한 아이죠. 그 대학 입학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좀 안타까운 게 주변인들, 뭐 친구나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뭐 괴팍하거나 독설가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는 아이여서 흔히 요즘에 말하는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외로운 아이인데,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된 성장 배경이 있죠. 이 아이가 좀 자기 보호 본능 차원에서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런 좀 외로움을 잔뜩 지니고 있는 아이죠. 이제 그 반면에 코넬이라는 이 남자아이는 메리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메리앤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 가정 형편도 그렇고, 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서 키우는 아이인데, 엄마로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제 이거와는 좀 메리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으나 축구부 활동도 하고 성적도 아주 메리앤 못지않게 성적도 좋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단히 인기도 좀 많은, 또 성격조차도 과묵하고 진중해서 특히 뭐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 인싸? 이제 그런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둘이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코넬의 어머니가 메리앤의 집에서 청소 도우미를 늘 하시죠. 그래서 코넬이 이제 가끔 메리앤의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데리러 가서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리앤과 개별적으로 이제 그 만남이 늘어나면서 둘이 사귀게 되는데, 이 사귀는 그 모습이 좀 남다르죠. 비밀 데이트를 해서 주변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 비밀 데이트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결혼 무도회에서 신청을 코넬이 메리앤에게 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굉장히 이제 둘의 학창 시절을 마감할 때 아픈 게 마감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사실 둘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른 그 삶의 막이 펼쳐지죠. 그때 이제 그 둘의 입장이 사뭇 달라지는 면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나는데 이걸 또 정식 또 커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그걸 또 공개적으로 커플이라고 애들이 선언을 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둘은 깊은 관계이나 커플은 아니다. 그런데 만난 고향 사이다. 친구. 고향 친구다. 이야, 고향 친구. 굉장한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 고향 친구가. 살짝 여기서 문화적 충격. 네, 그렇죠. 살짝 왔었어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둘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일까? 우리 좀 이따가 또 더 깊이 얘기해 보겠지만, 만났을 때는 일단 서로에게 스며들고 끌리는 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둘인데, 영혼인데, 그것이 아마 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진행된 관계일 거예요. 그 둘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둘이, 우리는 독자로서 이 둘이 어떻게 하는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보여요.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겹을 찢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저를 계속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요. 왜냐면 코넬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넬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캐릭터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리앤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중등학교라고 나오지만 고등학교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관계는 이제 매일 봐야 하고 그 생활의 거의 이제 80-90%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2010년대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 사이에 퍼지기 전이니까 아이들은 미디어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기보다는 방과 후 활동에 더 중심이 된 사회인 것이죠. 축구 활동을 한다거나 뭐 위험한 곳에 몰려가서 약간 어른들이 보면 혼날 짓들을 뭐 한다거나 버려진 공터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생활의 중심에서의 관계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더 좀 다른 결의 친밀함, 그리고 서로의 위상도 중요하고 그런 레퓨테이션 같은 것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친구가 되려면 가서 말을 하고 해야 되니까 SNS에서 뭐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정말 진정한 삶을 이제 오픈해야 되고, 이 마을에서 저 집 엄마는 저 집에서 가정부를 한다더라, 이런 것도 이제 다 알지만 어쨌든 매일 면전에서 봐야 하는 이 축구부 일원으로서, 그리고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친구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그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코넬은 학창시절 때는 그런 자신의 위치가 깨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세가 이제 대학이라는 사회에 가서, 원래 지역은 이제 슬라이고라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찾아보니까 아일랜드의 북쪽 지역에 위치했더라고요. 그리고 berlin이라는 이 또 한 단계 성장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코넬은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메리앤은 되게 잘 적응해서 확 사회에 스며들죠. 근데 친구들을 겉보기에는 메리앤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파티도 항상 가면 있고 하지만
그 친구들의 관계는 고등학교 때 코넬이 느꼈던 친구들의 관계보다는 촘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뒤돌아서 이제 막 험담을 하거나 무리해서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과정을 또 보는 것도 너무 현실적인 것이죠. 예. 이 다음에 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아마 더 이런 관계들은 느슨해질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깊게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코넬과 메리앤이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메리앤이 먼저 대시를 해서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그 전에 둘이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썸이라던가 그런 친분이 많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메리앤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코넬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둘이 비밀 데이트를 시작을 하는데, 둘이 이렇게 사귀게 된 그 감정의 그 실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까? 더군다나 그렇게 깊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뜻 계속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보여주는 코넬의 성격에서 그것이 저는 느껴지긴 했던 것 같은 게, 코넬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초반에 메리앤이 선생님께 어떤 대드는 장면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훈계를 하실 때 선생님한테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메리앤의 모습을 코넬이 제법 인상 깊게 느낀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본인은 그러지 못하는데 메리앤은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조금 쾌감이 느끼고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리앤은 오히려 반대로 본인은 굉장히 평범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상황, 학교에서의 관계들인데 코넬의 모습은 자기와는 반대로 노멀해 보이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부러운 마음, 혹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게 서로가 반대되는 모습에 끌리지 않았을까. 저는 두 분이 왜 둘이 처음에 서로에게 끌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두 명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굉장히 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설정 자체가 메리앤이 학교 내에서 포지션이, 아이들이 메리앤을 아웃사이더로 몰아가고 교류를 안 해주는 거는 굉장히 질투의 감정도 있다고 들어요. 부유한 배경에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민들레님 말씀하신 대로 탁탁 속에 있는 것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남의 눈치 본다고 아이들이 잘 얘기 못할 텐데 메리앤은 사실 관계를 포기하고 자기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아래로 이제 찾아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메리앤은 신비로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신비로움. 혼자서 쟤는 하루 종일 뭐 할까? 성적은 좋네. 근데 그 집에 코넬이 가끔 가잖아요. 가정부 일을 마친 엄마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때 그 문간에서 잠깐 둘이 얘기하는 것. 그때 저는 그런, 너 오늘 시험 몇 점 받았어? 영어는 네가 100점이잖아. 그런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가 나 영어 과외 선생님 해주면 되겠네? 뭐 그런 대화들. 그러니까 메리앤도 여러 다른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수더분하고 젠체하지 않지만 성적도 잘 내니까, 성적을 잘 내는 건 사실 성실함의 이제 증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리고 엄마가 자기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한다고 해서 전혀 주눅 들어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뭐 메리앤이 코넬 엄마가 자기 집에서 가정부 한다고 해서 코넬을 뭐 다르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둘 사이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만해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코넬은 굉장히 이제 몸도 좋고 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도 되게 매력적인 것으로 나오죠.
메리앤도 아이들이 굉장히 예쁜 얼굴이다 라고 코넬이 말하죠. 그런 상태라면 둘은 충분히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게 코넬에게는 메리앤이 자기를 노멀하지 않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메리앤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근데 메리앤은 노멀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삶이. 네, 평범한 그런 문구도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평범해지고 싶다는. 근데 코넬과 이야기하고 잠깐 만나는 그 순간이 나를 노멀하게 만드는 존재이었지 않나. 그런 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좋았을 거예요. 그쵸.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코넬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짐이 된 사람 같아요. 컴플렉스 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더블린에 갔을 때 더욱더 그런 거의 파티를 즐겨하는 아이들 틈에서 그런 괴리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 뭐 정신적으로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둘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첫 만남부터 그런 약간 이제 수다가 오가는 그런 대화에서부터 저는 굉장히 둘이 서로에게 깊이 끌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메리앤의 한 문장이 기억이 나네요. 그 코넬을 메리앤이 딱 정의를 할 때 그 아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네. 그 말이 작품 내에서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앤에게는 코넬이 착하고 좋은 사람, 자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코넬은 그런 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넬이든 메리앤이든 둘 다 뭔가 부족함,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떤 문제에서든 그러니까 상대방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게 채워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향해서 자기가 뭔가 가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좀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메리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러면 코넬은 메리앤과 드디어 만남을 갖는데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비밀 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 지금 럭키님이 만남을 갖는다, 사귄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만남인가? 이것은 둘은 관계를 갖는 게 관계? 너무 깊죠. 완전 19금이야 이 소설. 그 관계가 대부분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죠. 피지컬 so 어트랙티브하단 말이야. 되게 좀 결정적이기도 하고 네. 둘의 만남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장면들을 통해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코넬도 무척 사랑하고 메리앤도 코넬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왜 주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는 여전한 답답함. 아, 정말 세대 차이도 느끼고 문화적인 장벽도 느낍니다. 여기서는 코넬의 심리가 결정적인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코넬이. 메리앤은 그냥 따라가죠. 그의 결정들에. 메리앤은 시종일관 거의 코넬에게 맞추어 주죠. 코넬이 뭐 정말 그런 문구도 몇 번 나오던데 코넬이 하자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코넬은 학교에서 평판이 그닥 좋지 않은 메리앤과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이제 뭐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런 불편함을 미리 방지하고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았던 것은 코넬이 메리앤과 사귀기 전에 몇몇의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나면 꼭 학교에 이런저런 소문이 났다. 자기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에 미숙한 점들이 낱낱이 공개가 됐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코넬의 성격상 그 여자친구와의 둘만에 있었던 은밀한 일들이 학교에 낱낱이 공개가 되고 소문이 난다는 게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둘만의 메리앤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만큼은 친구들에게 소문이 날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의 모습으로 좀 즐기지 않았을까.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떠벌렸다는 것인데, 그거 진짜 저는 그 부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리니까 좀 가능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책에 나왔던 그 남자친 친구들의 분위기는 그것이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코넬의 성격상 그 시선을 중요시하는 본인의 성격상 그 소문이 나는 대상이 메리앤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더 안 했지 않을까. 메리앤은 약간 미국으로 치면 너드? 공부만 하고 다른 면에서는 다 좀 젬병인 그런 캐릭터 에다가 플러스 시기와 질투까지 더해지니 아이들은 더 이상한 존재로 이제 몰아가는 듯 보였죠. 그러나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 롭이라는 친구랑 그 프롬 파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너 그 메리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애들 다 알아. 다 알고 있었다는. 근데 그게 정말 다 한 건지 떠본 건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코넬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죠.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네? 아무 상관이 없었죠. 뒤에 나오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코넬이 대학이라는 더 큰 사회에 나와서 여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좀 성장한 뒤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개인적인 드라마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코넬이 나중에 대학에 와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느끼게 되는데 코넬이 학창 시절에서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드라마,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인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깊게 고민을 하고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자친구와 이제 메리앤과의 그 데이트 이런 것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알려지기 싫은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뭐 친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코넬의 성격상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넬이 대학 시절에 와서도 그것을 주변에 선언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분명 그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롭과의 대화에서 그런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상관이 없어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에서도 그걸 메리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지속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한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 자 보면은 그 게리인가? 그 남자를 한 명 사귀고 있었죠, 메리앤이. 게러스? 게러스가 주최한 파티에 코넬이 가면서 대학 와서 처음 본 거예요. 파티걸이 된 메리앤. 그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메리앤. 그런데 메리앤은, 그러니까 코넬을 거의 구원자처럼 대하잖아요. 그 학창 시절부터 네가 원하는 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대학에 와서 코넬을 봤을 때 곧 게러스랑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코넬에게 나 정리했어라고 이제 말하지만 그때 이제 나랑 사겨라는 그런 시작과 끝 뭐 이런 선언은 둘 사이에는 이제 없었죠.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 두 영혼은 그냥 자석의 N과 S 같아요. 보면은 서로에게 이제 끌려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 내면적인 두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시작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메리앤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 중에 팩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좀 도발적이고 메리앤이 마음으로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무리에 두고 항상 있는 그런 존재죠. 어느 날 이제 게러스랑은 공식적으로 헤어지고 이 상황은 메리앤은 코넬과 다시 원할 때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지만 일단 주변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눈치를 챈 패기가
그날 저녁에 메리앤의 집에서 잠깐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이 이제 다 파하고 다 돌아가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코넬에게과 둘한테 물어보죠. 너희 둘이 자는 사이야? 라고 했을 때 코넬이 수긍해요. 그러니까 패기는 그때 굉장히 이제 흥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3명이랑 하는 건 어때? 대학 시절에 그런 흥미로운 실험적인 정신을 이제 도발을 하면서 둘의 관계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그때 코넬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메리앤이 말하잖아요. 네가 원했으면 나는 그런 것도 감수했을 거야. 그런 이제 짧은 에피소드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 이 둘은 굳이 이제 여기 이 단계 대학에 와서까지는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냥 누가 물어보면 이제 수긍은 하고 그쪽에서 별일 없이 계속 그 관계가 이어졌다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둘의 관계가 또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본인 마음에게 하는 어떤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수영장에서도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이 내 마음속에 분명한 우리가 연인 관계거나 사랑하는 사이다 하면 그런 말은 왜 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 장면에서 그 패기가 물어봤을 때 코넬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나 메리앤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친구 사이라고. 메리앤이 그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역할의 그 비중이 메리앤에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코넬은 물론 대학에 와서 예전과는, 학창시절과는 다른 상황 때문에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가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저런 무대에 파트너 신청을 안 한 그런 죄가 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메리앤이 자퇴를 하잖아요. 그 충격에 자퇴를 하고 나서 이제 코넬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와중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죠. 코넬이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을 줄 몰랐다. 이런 아이인 줄. 자기는 되게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은 아이, 썩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가 이 정도로 형편이 없는 모습도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이제 대학에서 메리앤을 만났는데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뭐랄까 예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이 발현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앤이 과거에 학창시절에 코넬과 만났을 때 글쎄요, 코넬이 메리앤을 대하는 모습은 뭐 자기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워주고 뭐 그걸 투사해서 그걸 뭐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본능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메리앤은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메리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는 좀 그거를 못 본 채 하는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과거 얘기를 하죠. 메리앤이 코넬에게 아빠에게 맞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코넬이 놀라면서 나는 너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약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메리앤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자기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사랑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메리앤이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내 삶이 새로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코넬은 메리앤에게 구원의 존재, 그 전에는 그냥 살아있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이어왔다면 코넬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도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구나.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우쳐준 존재인데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상처가 코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둘은 다시 재회를 하고 다시 만남, 뭐 깊은 관계를 가지지만 정식 사과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메리앤의 마음을 위안을 주거나 그 상처를 다독여주는 행위가 없었어. 무슨 약속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쵸. 그러니까 메리앤은 그 아픔 그대로야.
원래 아픔이 있는 사람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네. 메리앤이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그 코넬은 이제 다른 아이들은 좀 가정이 경제적으로 받쳐줘서 학업에만 열중하면 되는데, 코넬은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충당해야 되는데, 방학을 앞두고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이제 끊겨서 집세를 낼 형편이 못 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민들레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있었던 어느 집에서의 풀파티에서 사실 이 방학 동안 이미 둘에는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집세를 낼 수 없으니 너희 집에 가서 좀 방학 기간을 지내면 안 될까라고 사실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을 못하게 되죠. 말을 못하고 나 이번 방학 때는 고향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에 또 메리앤은 한번 관계의 단절을 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아마 다른 남자를 또 만나보고 싶겠지? 라고 코넬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메리앤한테는. 오해 연속인 거예요. 오해 연속이에요. 관계가 계속. 그 대화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사실 메리앤은 코넬이 그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이 자존심과에 연결되어서 자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코넬을 충분히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둘이 또 깨어지고 메리앤은 다른 남자를 또 만나게 되죠. 제임이라는 정말 메리앤이 계속 그런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계속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 이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조지 엘리엇의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책의 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인격에 강한 영향을 받아 그 인격을 순순히 수용한 다음에야 하늘이나 땅의 계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정신 변화의 비밀이다. 이 조지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인데 여성이에요. 근데 남성의 필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남성의 글이 더 잘 읽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라는 이 필명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메리앤 에버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멀 피플을 쓴 작가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 조지 엘리엇의 작품이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네. 조지 엘리엇이 한 유명한 명언이 몇 가지 있는데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람의 깊이를 알게 된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선택에 있다. 사랑은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난다. 이 조지 엘리엇이 보여주는 문학 작품 속에서의 어떤 이런 정신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 메리앤이 그 사랑의 아픔이나 어두운 면에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 노멀 피플을 쓴 작가의 어떤 문학적 기조가 그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코넬과 메리앤의 그런 무수한 이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식으로 뭐 커플 선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이 되게 잦잖아요. 여러 이별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재밌네요. 네, 확실히 이 셀리 누니 작가가 완전 오마주 급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작가의 이제 본명을 이 여주 이름으로 썼다는 것과 거의 감정 라인이 다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코넬이 고향 친구 로브이 자살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절망감, 슬픔을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저도 이게 계속 이어져 온 친구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네, 로브와의 네. 관계가. 물론 어린 시절에 친구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올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로 우울증 깊게 올 정도인가라는 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정말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요. 그 상담사를 찾아가서 우울증 상담을 할 때 친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친구가 한 명 있긴 한데 지금 스웨덴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 메리에는 스웨덴에 있고 나일이 있긴 한데 나일이 이 서비스를 한번 찾아가 봐라고 권유한 친구죠. 너무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친구는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낸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침대에 눕는 것조차 할 수 없어 바닥에 그냥 몸을 누이고 머리 한쪽을 맨 바닥 위에 두었을 때 그냥 이대로도 계속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정도니 굉장히 무기력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며칠을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고독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마 로베의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서 계속 이제 수렁으로 빠져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상담사랑 코넬과 나눈 대화 중에 상담사가 소속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옆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주는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그 소속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현실 세계에 발을 내리지 못하고 붕붕 떠 있는 느낌? 분명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느낌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그닥 큰 관심이라든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1차원적인 것이 직업,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좀 현실 세계에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코넬은 그 소속감이라는 게 지금 대학에서는 자기가 그 친구들과의 뭐 관계도 깊지 않고 좀 외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학창 시절에 그 돈독했던 친구들, 고향에서의 생활,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친구가 자살을 해서 깊은 슬픔으로 그냥 무너진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자기의 근본이 무너져 버린 느낌이 더 절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통조림 하면 뭐 생각나세요? 통조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통기한이고. 저도 변하지 않는 유통기한 제일 길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어느 영화의 대사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리고 비밀스럽다. 맞아요. 닫혀있으면 그런 몰라요. 말도 있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이나 상황이 변한다고. 네. 그것이 딱 이 소설과 이 표지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통조림을 뜯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나 어떤 그 주변의 것으로 인해서 변하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이 둘의 관계가. 그러면 이제 다음번 책을 예고하면서 우리를 다음번 책은 프랑스 소설입니다. 아멜리 노통 혹은 아멜리 노통브라고 소개되던데, 제목은 오후 4시. 제가 이제 중고 서점을 들렀다가 아멜리 노통이 데뷔작으로 발표했던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책을 정말 우연히 픽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었고 그냥 제목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좀 결말이 충격적이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데뷔작이라고 하기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살 때 그 책을 썼다고 하던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라는 것이 짐작이 되면서 이 사람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오후 4시라는 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아멜리 노통 책 중에 그나마 좀 대중적이었던 것 같고 화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로. 그래서 이 책을 다음번 우리 책팟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색다른 책인데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